교만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일본의 우파 정권이 전체적으로 만든 것이거든요. 윤석열 때는 교만 시위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 너무 잘 해주니까 사도칸산 자체는 윤석열 정권이 나서서 해줬어요. 이재명 정권이 되면 한국에서 뭔가 얻어야 하기 때문에 일본은요, 그 수단으로 교만을 다시 재개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사카 유지 교수입니다. 오늘은 또 일본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대선 결과에 대해 일본 사회나 정부 반응은 어떤가요? 일본 사회도 이번에 대선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일본 쪽의 기본적인 시각은 한국 대통령이 반일적인가 혹은 일본의 호의적인가, 이런 부분에서 주로 보는 그러한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하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상당히 친일적이고, 일본에서 친일적이라는 말은 한국에서 말하는 뜻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일본의 호의적이다, 그런 의미고,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반일적인 그러한 노선에 복귀할 것이 아닌가, 그런 시각에서만 많이 보도가 됐거든요. 그런데 요새 이러한 보도 자체에 조금 일본 쪽에서 반성이 일어났다,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한국 대통령이 항상 일본의 호의적인가 혹은 반일적인가, 이러한 시각으로만 본다 라는 것은 그 이원적인 것이고 흑백 논리에 불과하다라고 일본의 언론도 조금 논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좋은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그런 식으로 보는 그 시각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일본 안에서도 객관적으로 한국을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민주화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한국 사회를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가 이제 본격화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약간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보도가 조금 있어요, 요새 일본에서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상당히 호감을 갖고, 왜냐하면 일본이 원하는 것으로 다 해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일본에 대해서 호의적인 좋은 대통령, 어떤 언론은 굉장히 위대한 대통령, 위대하다라고 좀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우습다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언론도 좀 있었거든요. 그러나 예를 들면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은 상당히 반일적이었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상한 잣대로 한국 대통령을 보는 것이 보통 일본 쪽에 뭐라고 할까, 보통 일본 쪽의 시각이었는데, 그러나 그거는 안 된다 라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해가지고 다행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한국의 민주화 라는 것은 87년에 일어났고, 민주화 시위로 이제 대통령 직선제 되어서 새로운 길로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군사 독재 시대였다. 그래서 박정희 그리고 전두환 정권에 대해서 또 이해가 없으면 한국을 알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요. 독재 군사 정권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싸운 세대가 있다. 굉장히 많은 희생이 있었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일본 사람들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지식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그 사람들이 언론에 자신의 기사, 자신의 칼럼을 이제 쓰기 시작한 거죠. 이번에 그것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서 이러한 변화가 일본 안에서도 감지가 된다 라는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변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일본의
좋게 해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한국 사회의 기본적인 시각에서 보면 하면 안 되는 계엄령 발령해가지고 선포해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군사 독재 시절로 한국 사회를 후퇴시키려고 했다라는 시각이 일본에서도 있어야 한다라는 식으로 말하기 시작해가지고 이게 다수는 아니지만요. 이러한 시각 자체가 일본에 거의 없었던데 보도가 되니까 이게 일본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시각을 갖는 사람들이 앞으로 늘어나기 시작해가지고 또 한국 사회를 정확하게 보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 아닌가 그런 희망을 좀 가질 수가 있는 이러한 이번의 대선이었고요. 그리고 이시바 현 일본 총리가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일 관계를 계속 좋은 관계로 만들고 싶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을 아주 좋아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한일 관계를 또 좋은 관계로 만들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일각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반일적인 사람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런 걱정은 필요가 없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시바 총리도 금방 이재명 대통령하고 먼저 전화회담을 갖고 싶다. 이러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사실 이시바 내각하고 이재명 정권은 여러 면에서 성격이 비슷합니다. 사실 이시바 내각은 한국에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상당한 친중파입니다. 중국하고의 관계 개선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그러한 정권이기도 하고요. 그러한 이시바 정권에 대해서 혹시 이시바 정권 같은 정권이 한국에 만들어지면 아마 한국의 일각에서는 빠르게인 정권이다. 하루 정도 중국을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시바 총리의 스승이 되는 타나카 카쿠에이라는 총리는 1972년 중국하고 일본의 국교 정상화 그리고 평화 조약까지 맺은 선두의 그러한 총리였기 때문에 이시바 내각의 거의 80% 정도가 타나카 전 총리의 다 제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관계 개선을 해야 된다. 물론 미국하고의 미일 동맹은 기본이다라고 하면서 이게 이재명 대통령하고 거의 같은 입장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정권이 이시바 정권 같은 정권을 빠르게 한국에서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일본에서는 그런 소리는 하나도 없어요. 이게 전산적인 사고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게 미국하고의 관계도 전산적으로 또 강화하고 그렇다고 중국하고 또 러시아하고의 관계도 소홀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전산적인 외교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야만이 더 어려운 이 지정학적으로 어려운 한반도에서 한국의 입지가 강화된다라고 할 수가 있죠. 이번 대선 결과가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부터 한일 관계 혹은 한미일 관계를 계속 발전해 나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필요 없이 반목하는 그러니까 대립하는 그러한 관계를 만들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됩니다. 그렇다고 역사 문제라든가 연도 문제는 좀 별개의 문제다 이런 이야기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은
한일 관계의 현안에 대해서는 거기에 미국이 들어갈 경우는 이거는 한미일 관계 강화라는 방향으로 가면서도 예를 들면 강제징용 문제에서 제3자 변제라든가 있었잖아요. 이 문제에 있어서도 윤석열 정권에서도 한국이 컵에 판은 채웠기 때문에 일본이 나머지 판을 채워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이라고 해도 일본에 어느 정도 원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일본이 전혀 해주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이 되어서 윤석열 정권에서 일본에 원했던 부분, 이것은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 컵의 판 정도는 채워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도 그것으로 대립한다라기보다 이런 약속이 있었다라는 언급은 나올 것 같아요. 이건 실제적으로는 제3자 변제를 하면서도 지금 자금이 고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들에게 일본을 대신하여서 제3자가 이제 배상금을 내주는 거잖아요. 그것으로 지금까지 한국 기업들이 다 해왔어요. 그러나 일본에서도 일본 기업의 참여를 막지 않는다고 단시 기시다 총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기업은 하나도 참여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한국의 그러한 제3자 변제의 그 자금이 이제 거의 고갈되었어요. 아주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안에서 계속 피해자들이 재판에서 이기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부분은 한국 기업에게 계속 달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일본 기업도 참여를 해야 한다라는 입장이 윤석열의 입장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타 여러 가지 오염수 반입 문제도요, 정확하게 일본 쪽에 그 정보를 준다고 했거든요. 일본이 요구했어요. 윤석열 정권에서. 그러나 그 이후 요구를 전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일본도 그거 계속 줘야 되거든요. 그러나 그 이후에 정보 교환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윤석열 정권 때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기타 한일 관계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은 위논을 하면서 이선적으로 서로가 협력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은 굉장히 많다. 사독환산도 이쪽에서 요구한 것은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피해자가 된 한국인에 대한 주도식으로 메뉴한다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게 저번에 좀 여러 가지 잘 안 돼가지고 한국 사람들만 따로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일본 쪽에서 정확하게 약속을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 윤석열 정권에서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거는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일본이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마저 계속 양보한다라는 것은 그 양보가 아니라 굴욕적인 외교다라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재명 정권에서는 이 부분은 양보를 하지 않고, 왜냐하면 약속이니까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대선 결과에 따른 혐한 분위기는 어떨까요? 교만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일본의 우파 쪽의 정권이 전체적으로 만든 것이거든요.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윤석열 때는 혐한 시위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 너무 잘 해주니까 사독환산 자체는 일본 자체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윤석열 정권이 나서서 해줬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혐한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 정권이 되면 이게 더 이재명의
한국에서 뭔가 얻어야 하기 때문에 일본은요. 그래서 그 수단으로 혐한을 다시 재개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일본 사람들이 역시 한국을 싫어해서 그런 것이구나가 아니라 폐후가 있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여러분들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최근 난카이 대지진 우려로 일본의 해외 관광객이 감소했다는 게 사실인가요? 일본에서는 대지진이 온다 혹은 대재앙이 온다라는 예언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것도 그렇지만 거기에 더해가지고 난카이 대지진이 임박했다. 이런 이야기를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내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언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한 도시 전설이라고도 해요. 이런 거하고 오버랩 돼가지고 해외 방문객들이 일본으로 안 간다. 이런 이야기가 오히려 일본 쪽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특징적인 나라, 지역이 홍콩입니다. 홍콩 사람들이 그러한 소문이라든가 예언이라든가요. 그리고 점괘 같은 거 굉장히 믿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일본에서도 그 예언을 한 2025년 7월 5일 일본의 대재앙이 일어난다라는 그 다스키료 만화 이야기죠. 이게 홍콩에서도 번역되어 가지고 판매가 되었어요. 굉장히 붐이 되었어요. 그래서 7월이 되면 일단 일본에 가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많은 홍콩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여서 진짜 믿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일본하고 일본의 여러 도시하고 홍콩의 노선, 항공기 노선이 많이 일시적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하여서北아시아에서는 뭐 대만도 그런 경향이 좀 있고요. 한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장 특징적인 것은 가장 피해가 많은 것은 일본 그 여러 도시하고 홍콩의 노선이라고 합니다. 이게 일시적으로 없어졌기 때문에 노선 자체가 그냥 캔슬의 차원이 아닙니다. 노선 자체를 그 일시적으로 이게 스탑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일본 쪽에서 보면 피해가 발생했다. 그래서 다스키료에 대해서 이러한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인터뷰를 한 잡지라든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스키료 작가가 말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거는 제가 꿈에서 본 이야기고 그것을 만화로 냈습니다. 제 꿈이 과거에 많이 적중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또 과학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들으시면서 판단을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그러니까 뭐 다스키료도 어려운 입장이네요. 그거 거짓말이었다라든가 그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절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다고 또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내용은 어떤 것이었나요? 예, 먼저 난카이 해곡 대지진은 역사적으로는 100년에서 150년에 한 번 일본에서 계속 일어난 사실이 있습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그렇게 계속 일어났어요. 네, 마지막에 난카이 해곡 대지진이 일어난 지 올해 80년 정도 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년에서 150년에 한 번이라고 하니까 100년이라고 볼 때 20년 후에는 확실하게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또 일본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요새 좀 바뀐 것은요. 2011년 3월에 동북 대지진의 영향으로 일본 전체가 화산의 활동이나 지진의 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0년 이내에 그거는 언제 일어나도 그러니까 바로 오늘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말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일본에서도 굉장히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난카이 해곡 대지진이라는 것은 규슈하고 시코쿠 쪽의 앞바다에서 후지산의 기슭 쪽의 앞바다 거기까지 쭉 있는 해곡에서 일어나는 지진인데요. 그 해곡은 일본의 육지 쪽은 그냥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태평양 쪽의 해저가 이런 식으로 안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움직임이 갑자기 터진대요. 이렇게. 그래서 어마어마한 지진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해곡이 한국의 주변에는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기본적으로 대지진은 일어나지 않는다. 요새는 조금 큰 지진도 일어나지만 그러나 난카이 해곡 대지진이 혹시 일어난다면 최고 진도 9까지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동북 대지진도 진도 7에서 8을 사이였거든요. 그것을 넘어서 9까지 온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것도 20년 이내에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 되어 있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규모가 30만 명 정도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해일이 그 해안에 그러니까 규슈, 시곡 앞바다 쪽에서 후지산 기슭의 앞바다 쪽까지 굉장히 긴 거기서 가장 높은 쓰나미가 35m 이상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일본에 굉장히 많은 곳이 물에 잠긴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거하고 다스키료의 꿈의 이야기가 오버랩되는 부분은 다스키료는 7월 5일에 대재앙으로 일본의 4분의 1에서 3분의 1이 물에 잠긴다. 이런 이야기를 만화에 썼기 때문에 이게 바로 난카이 해곡 대지진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닌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거기에 일본 정부까지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또 그러나 믿고 싶지 않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난카이 해곡 대지진이라는 거 자체가 거짓말에 가깝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실제로 100년에서 150년에 한 번은 아주 거대한 지진이 거기서 일어났어요. 그때보다 이번에 일어나는 지진의 규모는 크대요. 왜냐하면 지금 일본 열도 전체가 활동기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진이 실제로 발생할 경우 피해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혹시 그러한 난카이 해곡 대지진이 일어난다면 700만 가구에서 1000만 가구 정도가 파괴가 된다. 라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도쿄 남쪽 100km 정도부터 규슈 쪽까지 굉장히 많은 태평양 지대가 망가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복구되기까지도 굉장한 세월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 일본은 판이 마비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거 그래서 아까 다스키료의 만화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스키료가 그물을 걷다는 거예요. 대재앙 이후에는 일본의 남쪽, 서쪽은 물에 잠겼고 사람들은 일본의 동북 지방이나 홋카이도에만 존재하는 것이 보였다. 이러니까 저는 이거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야기를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다스키료가 재밌는 것은 나도 죽었다. 내가 죽은 장례식을 내가 봤다. 내가 들어가 있는 관을 봤다.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을 만화에도 그린 겁니다. 이거는 저도 믿지 않는 사람이랐어요. 근데 더 크게 7월 5일 아침 4시 11분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예언했어요. 그런 거 처음이에요. 기료도요. 동북 대지진도 이렇게 예언했어요. 2011년 3월 거기까지 맞춘 거예요. 3월 11일이었지만 이번에는 오전 4시 11분 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믿지 않아요, 사실. 예, 그래도 이게 특히 아시아에 미친 영향이 좀 있어요. 이런 부분이 하나의 사회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저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갖는 거죠. 일본 정부와 지자체들은 어떤 대비를 하고 있나요? 일단 일본 정부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난카이 해곡 대지진이나 그거하고 비슷한 뭔가 재앙이 올 경우 그것을 미리 막는다, 예방해버린다 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까지는 혹시 그런 게 와도 완벽하게 막자라는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어렵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피해를 입더라도 최소화시키자라는 식으로 일본 사람들 전체가 사고 방식을 바꿔야 되고 먼저 그때까지 해야 되는 것은 개인이 해야 되고 지자체는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도움을 다 줘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는 그러한 재앙이 온 후에 가족들이 일주일 정도는 살아남을 수 있는 식량이나 기타 집이 무너져도 노숙이라도 할 수가 있는 그러한 텐트라든가 그런 것도 준비를 해야 된다. 미리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디에避難처가 있는지 그것을 미리 확인해 놓고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비상사태를 산정해 놓고 거기에 대비하는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요. 일본 정부가 전체적으로 뭔가 하기는 어렵고 지자체에다 맡기고 또 지자체는 일단 도움은 주기는 하되 개인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지켜야 한다. 이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이트, 지자체 사이트나 일본 정부의 사이트가 많아요.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가라는 것 상세하게 설명하는 사이트 만들기. 이게 가장 일본 정부나 지자체가 하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관심이 없으면 사이트를 안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TV를 통해서라든가 홍보 영상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요새 일본의 상황입니다. 후지산 분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후지산은요, 역사적으로 역시 400년 정도에 한 번씩 대폭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 직전의 폭발은 1707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년 지났던 거죠. 그러나 역시 지금 화산 활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후지산은 언제 폭발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100년 정도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 이것은 동북 대지진 때 일본 전체가 움직였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화산 활동 자체가 일본 전체로 후지산뿐만이 아니라 후지산하고 비슷한 언제 폭발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러한 활화산이 지금 20개 정도가 됐습니다. 일본 안에서요. 그리고 요새 계속 폭발을 하고 있는 사쿠라지마라는 큐슈 구마모토현에 있는 화산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분화해가지고요. 그 분화한 용기가 3,500m까지 올라갔어요. 그게 엄청나게 많이 조그만 분화까지 포함하면 올해 들어가죠.
200번 이상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큐슈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그 화산의 활동이 연결되어 있는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그 마그마가 이제 연결되어 있는 가능성이 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富士山만 봐도 그러한 활화산이 돼가지고 10만 년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활화산이 완전히 죽은 화산이 되기까지는 100만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그마가 완전히 죽어버리면 이게 그 죽은 화산이 되는 거죠. 이제 활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富士山의 경우는 아직 10만 년 정도밖에 그러한 화산이 된 지 지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10살 정도의 젊은 놈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활동하고 싶어서 이게 굉장히 움직이고 싶어서 그렇게 몸을 부르고 싶은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 폭발해도 이상하지 않다. 특히 요새 그렇다. 근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요, 물론 주변에는 용암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으로 주변에 있는 가옥이라든가 다 완전히 다 버리고 녹아버리고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먼 곳에 있는데도 화산체가 있잖아요. 이게 폭발하면 화산체가 많이 나와가지고 가까운 데는 그 50cm나 화산체가 쌓여가지고 신칸선이라든가 또 자동차가 운전을 멈춰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굉장한 피해죠. 그리고 공장이라든가 회사라든가 이거 완전히 멈춰요. 뭔가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천밀 기계가 문제가 생깁니다. 기타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또 조금 먼 데까지 가도요. 도쿄라고 해도富士山에서 도쿄까지가 150km 정도 떨어져 있지만 5cm 정도 도쿄에서도 화산재가 쌓인다고 그래요. 5cm 화산재가 쌓여 이게 굉장한 문제가 됩니다. 이거는 눈이 5cm 쌓였다. 그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나 눈은 녹아요. 그렇죠? 녹아버리면 그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화산재 녹지 않습니다. 굉장한 피해를 여러 곳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도쿄도 도쿄 주변,富士山 주변 이게 일본의 경제 중심지의 최대의 중심지예요. 거기가 도쿄가 가까우니까 마비됩니다. 경제적인 피해도 어마어마하다. 그런 식으로 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1707년 호에이 대분화와 현재의 후지산을 비교한다면 화산의 활동이 이것도 연동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일본 전체 화산이요. 그래서 최근에는 아까도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큐슈의 사쿠라지마가 계속 폭발하고 있어요. 이거하고 후지산은 좀 거리가 먼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다른 곳에서도 조금씩 지하에서 마그마의 움직임이 관찰된다면 이게富士山의 폭발이 가까워졌다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러한 신호라고 하는데요. 사실 지진은 올 때까지는 알 수가 없다고 그래요. 네, 그러나 화산은 실제 폭발을 한다고 하면 한 달쯤 전부터 진조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거는 역시 지하에 마그마가 움직인다라는 것이 관측되거나 조금 아주 조그만 분화구에서 약간씩 연기가 난다라든가 이게 한 달 전이 되면 다 진조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아직은富士山은 거기까지는 안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전문가들은 주시하고 있고요. 그러나 뭐니 해도 일본 정부나 또 전문가들이富士山이 지금 사실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라고 또 일본 국민들을 일본 정부하고 전문가들이 사실 위협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협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게 피해가 일어나면 돌이킬 수 없다. 왜냐하면 1707년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잖아요. 300년 전이니까. 지금은 그 주변이 도쿄가 가까우니까 아마도 일본의 인구의 3분의 1은 거기에 다 집중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일본 정부나 그 주변의 지자체도요, 이거는 정말 피해가 일어나면 큰일이 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후지산 분화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1707년에는요, 후지산의 폭발뿐만이 아니라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분화로서 그 화산재가 한국에 오지는 않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람이 부는 방향이 좀 반대이기 때문에, 그러나 함께 그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역시 한반도에 대해서는 지진의 영향이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죠. 지진이 함께 일어난다면 또南海대지진하고 함께 후지산이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러한 이야기도 나와 있어가지고요. 동북 대지진 때는 3cm 정도 한반도가 움직였습니다. 네,南海해곡 대지진 정도의 지진이 오를 때 한반도도 10cm에서 20cm 움직인대요. 20cm 움직인다라는 게 이게 굉장한 움직임이죠. 이러면 한반도의 아래에서 그 집안 안에 굉장히 많은 균열이 생기게 돼가지고 한반도 자체 내에서요, 계속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한반도가 바뀌어버리는 거죠. 최근에도 포항이나 경주 쪽에서 지진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거는 바로 동북 대지진의 영향 때문에 그 영향으로 그 균열이 한반도 아래에 이미 많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또南海해곡 대지진, 또 후지산의 폭발이 그 지진을 또 일으킬 가능성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또 한반도에 영향을 준다면 이것은 한국에서 생각하는 이상의 피해는 일단 걱정하고 있어야 된다. 거기에 대비할 수 있게, 그러니까 내진 설계를 건물들이 많이 좀 바꿔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일본은 요새 만드는 빌딩들은 내진 설계가 안 되면 절대 건축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한국도 아마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기준이 일본은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한국의 기준까지는 상세하게 모르지만 대만의 사례를 보면 내진 설계가 안 됐던 오래된 빌딩들이 거기도 지진이 오니까 아주 쉽게 무너져서 굉장한 피해를 입은 사례가 뉴스에 많이 나오니까요. 한국에서는 내진 설계, 아파트도 많이 짓지 않습니까? 이게 내진 설계로 다 짓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그러한 부분을 많이 알아봐야 된다. 굉장히 많이 그런 부분을 단속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코로나 이후 일본 관광객 수가 급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 일본에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가게 됐죠. 그거는 코로나 때까지는 해외 관광객이 일본에 갈 수가 없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일본도 완전히 셧아웃을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 일본이 오픈했고요. 그리고 해외에서 많이 일본에 간 이유가 바로 엔조입니다. 먼저 미국의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갔는데도 일본은 금리를 거의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금리 차이로 엔이 계속 약세가 되었습니다. 엔이 약세가 되었기 때문에 일본에 가면 아주 여행 비용이 싸요. 그래서 일본에 가는 곳을 한국 사람들도 굉장히 선호했고요. 세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가면 좋은 물건들이 많아요. 여러 면에서.
그러니까 싸고 그리고 좋은 물건이다. 식사도 싸고 내용이 괜찮다. 라고 해서 폭발적으로 인기 상품이 일본에 가는 그러한 상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새 조금 더 엔고가 됐어요.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를 약세로 만들고 엔이나 원을 좀 비싸게 만든다라는 생각을 사실 갖고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원도 올라가고 엔도 조금 올라갔어요. 그런데 원은 계속 지금도 올라가고 있지만 엔은 다시 조금 엔조가 되기 시작했어요. 옛날의 수준으로 다시 엔조였던 시절에 다시 돌아갔어요. 그거는 환율 협상을 일본이 안 하고 있고 미국하고 한국은 사실상 환율 협상을 시작해버렸거든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싫다 이거예요. 트럼프가 아무리 환율 협상을 하자라고 해도 일본은 아직은 오케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엔조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 가는 관광객 수는 더 늘어나기 시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중국 관광객들이 급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그 중국 사람들이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가는 곳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현지인 분위기가 조금 있기는 했어요. 그러나 일본에는 그런 거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가면 중국 사람들이 더 돈을 많이 써준다. 라고 해서 일본에서는 환영하지 않습니까? 또 일본 사람들이 혹시 내심 싫다라고 생각해도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친절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중국인들은 일본을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보는 눈은요, 일본에 가서 일본의 부동산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일본 안에서 굉장히 비싼 부동산들이 일본도 여러 가지 면에서 내놓은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그런데 그것을 사가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게에 가서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인들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한 어떤 그 부동산 물건을 중국 사람들이 와서 이거 싸네 라고 하면서 사고 있는 모습을 많이 목격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 해서요. 아무래도 중국도 일본이 싸니까 특히 일본에 가서 좋은 부동산 물건이 있으면 벼룩장을 하든지 뭘 하든지 혹은 요새는요 중국 사람의 일본의 부동산 업자까지 가지 않아도 일본 부동산을 많이 구입해가지고 그것을 더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 중국 사람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중국 사람들은 물론 일본에 가서 여러 가지 구경하는 것도 있지만 비즈니스 기회로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버투어리즘 현상이 현재 일본 주요 관광지에서 나타나고 있나요? 일본에서는 오버투어리즘 이러한 이야기가 나온 지 사실 오래됐습니다. 그거는 지난해부터 엔조 때문에 일본에 가는 사람들이 많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오버투어리즘의 문제는 관광지에 가도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관광객도 불편하고 또 안내하는 일본인들도 너무 피곤하다. 이런 부분이죠. 혹은 창구에 있는 안내 데스크에 있거나 혹은 여러 가지 티켓을 판매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지금까지는 하루에 100명 상대를 했는데 요새는 1000명 이상 상대한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상당히 산냥하게 그 오르글은 싱글벙글 하면서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보통이었잖아요. 내심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몰라도 일본 사람들은 표면적으로는 예의 바르고 웃음을 끊지 않는다. 이게 그 일본인의 특징이잖아요. 그런데 일본인들의 그 얼굴에서 바로 그 웃음이 사라졌다 이거야. 왜냐하면 보통 100년 정도이면 친절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름에 1000명 오면 이거 너무 이거는 과잉 노동이 되는 거죠. 사실 오버추어리즘이라는 것은 사실상 안내원이나 티켓 판매원이나 이런 사람들의 노동이 굉장히 가중이 된다라는 것으로, 그리고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위험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청나게 신경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우린 못한다, 이런 식으로 또 일본인들이 이제 손해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는 그런 거 절대 얼굴에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일본인들의, 말하자면 미덕이었던 것이, 그 미덕이 사라져 버렸어. 그게 오버추어리즘의 나쁜 부분이죠. 그래서 특히 오사카에서는 외국인들에게는 그 관광지에 입장료가 있잖아요. 그거 10% 이상 많이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한 지 거의 1년 가까이 됩니다. 그만큼 일본 내의 관광지가 몸살을 앓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광객 급증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도 많다던데요. 일단 일본인들을 많이면 특별한 행사 때는 시끄럽게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거리는 조용하죠. 물론 그 일본의 신주쿠라든가 시부야 이케부쿠로 도쿄의 그 일부에서는 시끄러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그렇게 잠을 수 없는 만큼은 아니고요. 그냥 거기서도 일하는 사람들은 다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집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버추어리즘이 되어버리면, 그리고 또 교토, 오사카, 나라 이런 데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시작하면, 이것은 뭐 일본인들도 세계 관광지에 가면 마찬가지지만 밤에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네. 그게 또 시끄러워. 여러 면에서 시끄럽게 해. 그리고 또 이것은 외국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요. 젊은 일본인들은 거리에서 또 술을 마시기 시작해. 이런 것도 있고, 이거는 뭐 일본인인지 외국인지 모르는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벌려요, 일본에서. 이게 역시 오버추어리즘 폐해다라고 일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요? 외국인들이 많이 오지 않게 하는 거죠. 기본은 거기에요. 그리고 특히 오버추어리즘이라고 해도요, 그거는 일본 전체가 아닙니다. 바로 역사적인 명소라든가 도쿄예요. 도쿄는 현대적인 도시니까 많이 가고요. 그리고 일본의 메이지 시대 이후에 여러 가지 볼거리가 많아요. 그리고 아주 역사적인 부분은 교토라든가 오사카, 나라, 간사이, 관소 지방이잖아요. 이런 데서 오버추어리즘이에요. 다른 데는 괜찮거든요. 다른 데 많이 가십시오. 그거는 오히려 환영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그러한 중심 도시에서는 외국인들을 분산시킨다. 우리 도시에 많이 오지 말아라 라고 해서 비싸게 받는 거예요. 사실 싸니까 오니까 오히려 외국인 요금은 비싸게 받자. 일본인들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차별을 두자. 이거는 외국 사람이니까 차별을 한다 라기보다 사실 외국인이니까 차별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오버추어리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본인한테는 이거 못한다. 그래서 문제는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외국인 요금이라는 것을 만들자. 그러면 줄어든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효과는 없다고 합니다. 사실 가고 싶은 사람은, 왜냐하면 교토 가고 싶다, 역사적인 명소 보러 왔는데 조금 비싸다고 해도 가죠. 그리고 또 원래 엔조니까 비싸게 했다고 해도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거든요. 사실 그런 식으로 지금 일본은 기본적으로 요금 인상, 그거밖에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또 신사임당에서 불러주셔가지고 일본의 여러 사회적인 문제 등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서 대단히 기뻤습니다.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